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요즘 시장 보면서 그런 생각 요즘 며칠 사이 많이 합니다. 아, 누구나 다 아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우리가 기후라는 말도 표현하잖아요. 9월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걱정 많이 했는데 약간 민망하죠. 근데 그렇게 쫄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딱 그 표현이에요. 너무 위기 9월 뭐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 계절적 위기였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나 싶다가도 뭐 그걸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 잘 가서 좋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럴 때가 잘 네. 없었는데 최근에 미국장도 신고가, 네.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동반 흐름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24년 생각해 보시면 작년이죠.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어떤 성과가 완전히 갈렸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단어가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좀 안타까운 표현이었는데 맞아요. 당시에 거래상의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국내에는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종목 마이너스였고요. 미장의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 2자리, 팔란티아 3자리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갈렸던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국장은 이제 밸류업 그리고 이 상법 개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평가를 해소하는 모먼트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미국은 AI 주도로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AI 주도는 사실 이건 실적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평가에서는 실적이 아니잖아요. AI 주도는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이어졌고, 저평가 해소 같은 경우는 정책이 이어지지 않으면 실망감으로 되돌았기 때문에 이게 가다 말다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장 특유의 세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뭐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이게 참 국장 투자의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는 미국도 신고가 그리고 코스피도 다시 힘을 얻어서 맞아요.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 고민할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신고가는 여러분 모멘텀입니다. 돌파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게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보다는 좀 즐기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민망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지수처럼은 상관이 없는데 내 종목이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어제 한번 이제 고객분 전화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뭐 제가 투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조언드린 게 아닌데 그 이전에 갖고 있는 포트인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아마 많으실걸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다라는 분이었는데요.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이 많았고 저도 모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왜 안 오르냐 하시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근데 요새 이제 국내장이 좋다 보니까 운용사 뭐 1인 계좌들이 수익률이 되게 좋거든요. 그 계좌들을 뜯어보면 종목도 상당히 많지만 종목들 하나하나가 되게 트렌디해요. 업계의 어떤 그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핫한 종목들을 대부분 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트렌드에 움직이는 종목을 레포트에 담고 있어야 이 시장에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세계 곳곳에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증시들이 네네. 많습니다. 시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뭐냐. 일단 금리 인하의 명분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AI가 이제 멈추는가? 아니다, 다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골디락스거든요. 골디락스. 이제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소녀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수프를 먹었다. 경제가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과연 골디락스인가 뭐 이런 건데 오늘 밤에 CPI 발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어제 PPI를 보고 나서는 CPI에 대한 걱정도 크진 않아요. 사실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물가보다는 고용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튀는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이 9월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좀 확실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저도 그 9월 위기설을 얘기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 돌아보자면 당시 시나리오는 9월에 금리를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9월 17일 FOMC 전까지는 어떤 기대감이나 일리가 올라가지만 실제 막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때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좀 플레이를 하다가 FOMC 전후에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제 관세는 이제 없어요. 관세 충격은 없는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금리나 이유가 너무 안 좋은 고용이라면 이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미일 간 금리 차가 좁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트라우마가 있죠. 장애의 트라우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요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랠리가 계속 지속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 AI 거품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중첩돼서 나온다면 시장이 약간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는 범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이 9월 위기설을 외치면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 주 초부터 느끼는 생각이 이러다가 조정 없이 9월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가 25pp 되고, 이번에 빅컷은 안 나올 것 같아요. 25pp 되고 다만 3번.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방식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트럼프의 관세 이슈 부담 크게 없고, 그러니까 즉 깔린 악재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오르냐라는 봤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이 미국 기업 2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이익이 늘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식에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요, 그 이익의 함수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잘 내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지금 상승의 가장 큰 근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FOMC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1년 만에 금리 인하거든요. 작년에 9월에 하고 이번에 1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다 할 때는 뭔가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서 장상승을 즐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다음 주 FOMC 고비 정도는 조금만 경계하면서 마감하시면 너무 또 이렇게 업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이익의 함수다. 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라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라클이 36% 올랐고 장중에는 40% 이상 올랐는데 이게 싼 종목, 가벼운 종목이 아니잖아요. 시가총이 큰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인데 이게 물론 상한이 없다지만 40% 이상 올라서 창업자 앨리슨이 장중에는 최고 부자로 등극하기도 했고, 물론 알겠어요. 실적에서 나온 뭐 이슈 때문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이 정도의 이슈인가를 가지고는 조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오라클. 그 분석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네네네. 너무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얘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번 실적은 약간 기대를 못 미쳤지만 중요한 건 수주 잔고였습니다. 앞으로가 우리가 떼올 뗄감이 이만큼 있으니 4, 5년을 봐라. 그거를 지금의 밸류를 매겼을 때는 주가가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수주 잔고도 한 2배까지는 월가에서 예상을 했는데 이게 3배 이상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전날에 또 이게 어떤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게 장이 좋은 상황에서 그 전날에 네비우스라는 기업이 50%가 올랐어요. 올랐던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일 앨리슨 나와서 이거죠. 너네 한 개잖아. 우리 4개야. 4개 기업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제가 50% 올랐으면 오라클은 얼마나 올라야 되니까 계산법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일단 엔비디아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벤트였으니까 실적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H20에 대한 그 반영이 안 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반영이 안 되면서 시장 예상보다는 안타까운 실적이 나왔던 부분이고, 근데 그건 나중에 반영하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알리바바 칩 이슈가 나오면서 또 그 엔비디아 주가 좀 밀렸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와서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엔비디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는데, 오라클이 급등하면서 이게 엔비디아급 실적 견인 효과. 즉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장사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로 인한 파급, AI 생태계를 파급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확인하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거든요. 근데 오라클 실적 발표가 오히려 AI 수요 뭐 이런 편이 미쳤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러면은 엔비디아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도 가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AI에 있어서 뭐 황제, 엔비디아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칩을 만드는지, 뭐 맞춤형 칩을 만드는지, 소프트웨어인지 물론 다 이 줄기가 약간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각각 이제 좀 분산이 되면서 여기도 잘해주고 있고 저기도 잘해주고 수요가 다 확인이 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오히려 좀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질 것처럼 봤던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분위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도 전 느껴집니다. 그것이 생태계인 거죠. 그래서 각자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어쩌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느낌처럼 미국에는 그런 AI 생태계가 잘 지금 현재 구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비우스 그룹 얘기로 또 이어가 보고 싶은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5년간 GPU 인프라 용량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수주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빅테크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주가 흐름에 굉장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네비우스 그룹도 뭐 좀 생소하지만 최근에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이전에 나왔던 코어이브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AI가 만들어온 변화 중에 하나가 기존의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이 좀 새롭게 변모를 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라클 같은 기업도 아까 오라클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오라클 같은 기업도 원래 이 서버를 제공해주고 기업의 서버를 제공해주고 기업 솔루션 1위 기업이었는데 이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오라클이 하향세를 갔어요. 굉장히 흔히 말하는 꺾인 기업이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클라우드 3사가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회사가 AWS 장악을 했다가 이게 그 레리 앨리슨 회장이 이건 아니다. 뭔가 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클라우드에 나중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미 3사가 포화 상태에서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를 가자. 즉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할 때 한 개만 하면 불안하니까 2중화, 3중화 하는데 우린 그 시장을 노리자 들어가면서 뭐를 했냐면 원래 얘네가 사스 기업입니다. 소프트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인프라 애저 서비스를 바꾼 거예요. 그 인프라가 뭐냐? GPU인 거죠. 그래서 오라클이 흔히 말하는 네오 클라우드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여기서 큰 성과를 내면서 이렇게 성장세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네비우스나 지금 코이브 같은 회사들도 오라클을 따라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퓨어한 플레이어로서 그 성과를 주목을 받는 건데 얘네들이 원래는 이제 암호화폐 즉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기업인데 근데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GPU로 채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GPU를 채굴하고 상장사긴 한데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게 떨어져 있다가 이게 GPU가 많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GPU 없던 건 아우성이니까 그럼 우리 GPU로 써볼래? 해서 임대를 해주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높아지고 수주를 더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생태계 자체가 올라오면서 네비우스 같은 기업, 코어이브 같은 기업이 나오고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계약은 이제 그대로인데 뭔가 약간 이거를 다른 수익성 창출로 뻗어갈 수 있을까? AI 개발용도 뭐 이렇게 뭐 빌려주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나는 게임을 잘 돌리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렇죠, 게임 그래픽 갑자기 저쪽에서 그거로 암호화폐 채굴하면 효율이 너무 좋더라 하더니 저쪽에서는 그거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니까 효율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해당되는 기업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변화를 잘 읽어가지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어떤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받았던 부분인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AI가 만든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진짜 하실 때 그 엔비디아 게임용 그래픽카드 만들던 제 또래 남자들은 지포스라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보면은 굉장히 설레거든요. 저거 갖고 게임 들으면 재밌겠다. 근데 그 회사가 글로벌 시중 1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탄 기업, CEO의 영향도 있지만 그걸 또 투자할 때 미리 투자하셨으면 어땠을까? 뭐 투자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AI 시장의 대장 역할로 주도를 하지만 간밤 같은 경우는 오라클로 또 엔비디아가 오르기도 하고 뭐 서로 이제 주고받는 순환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됐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분 너무 많고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전에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좀 장기 보유하신 분 같은 기준으로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이고요. 1위 기업을 갖고 있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4.4조 달러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닝 플레이로 들어갔거나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4조 달러에서 4T까지 4조 달러까지 조금 밀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밀리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거의 10% 가까이 밀리니까 엔비디아 이제 꺾인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상황은 브로드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꺾이는 상황에서 브로드컴이 저렇게 날아가니까 시장의 헤게모니가 절로 넘어갔구나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브로드컴은 그러니까
주먹질을 하고 있었고요. 엔비디아는 뭔가 이제 움츠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딱 이 현상을 한 번에 보면 얘가 얘를 때린 느낌이에요. 예, 얘가 얘를 때린 느낌이나 이해하는데 그냥 얘는 그냥 혼자 운동을 했을 뿐이고 얘는 혼자 이렇게 좀 약간 이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브로드컴이 잘 나가는 거랑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하는 거랑 관계가 없는데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상관관계로 보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실적이 급등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싼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도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실적에 대한 기준이 되게 너무 높다,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인데 오라클이 저렇게 급등하고 네비우스가 저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실제 마진율이 70%가 넘는 엔비디아 다 그거 엔비디아 칩 사서 하는 건데 엔비디아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스터디, 공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 꺾였을 때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안 좋은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조정이 있을 때 최소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매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시총 1위 미국 주식에서 이제 시총 1위다. 이게 글로벌 시총 1위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총 미국 1위면 네, 글로벌 1위입니다. 4조 달러가 시총이 넘는다. 네. 뭐 이런 어떤 상징성이 뭐 있고 좀 편안하게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냥 금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따 아마 애플 얘기하시는데 과거 애플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군요. 애플 얘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제품 내놨어요. 아이폰 17, 17 프로, 프로 맥스, 아이폰 에어 뭐 라인업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틀 연속해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네. 간밤에 3% 이상 또 빠지기도 했고 언제나 이제 앞서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신제품 나오면 워낙에 애플 이제 진짜 과거 생각하면 초기의 혁신의 인상이 너무 강했어서 그런지 잡스 있을 때. 그러니까요. 네. 나올 때마다 기대에 못 미치는데 이런 평가지만 네. 그래도 애플은 애플인데 주가는 좀 못 미치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게 참 네.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애플이 글로벌 시총 1위를 굉장히 상당히 오래 고수했기 네. 때문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애플을 갖고 있는 걱정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흐름이었는데 지금 애플을 갖고 있으면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이제 신제품 출시 후 애플의 상황은 이건 애플이 애플했다라고 보야 할 것 같은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애플이 애플이다. 예, 좀 의아하시죠. 네. 네.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그 정도예요? 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역사적으로도 신제품 출시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보통 빠지는 그림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슈가 구글이 반독점 이슈에 승소를 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본질적인 상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 걸린 상승이죠. 본질적인 사업의 어떤 이 기대감, AI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이제 구글에 대한 이슈가 이건 우리한테 좋겠구나 해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즉 구글의 상승의 질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증시의 중요한 기대감이고.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만드는데 애플에 없는 게 바로 이 기대감입니다. 예, 그래서 애플 되게 좋은 회사예요. 애플이 안 좋다는 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M7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야에서 당연히 1등이죠. 해당되는 분야에 당연히 글로벌 1등이고 독과점 상태지만 M7은 M7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M7끼리 뭐를 갖고 경쟁하냐? AI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러면 AI를 잘하는 기업한테 수급이 쏠리는 거죠. M7 중에 얘한테 갈게 얘한테 가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굉장히 잘한다는 평을 들었을 때 수급이 거기로 몰려서 시총 1위를 간 거고요. 지금은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애플은 AI를 잘 못하니까 시총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럼 애플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이 반전의 키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 있긴 합니다. 뭐요? 바로 퍼플렉시티를 인수하는 건데요. AI에 뒤처진 부분을 인수로 해서 해결하는 건데 이게 뭐 가능성도 상당히 점쳐지지만 그럼 이거를 기대하면 애플을 산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팅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레딧 보고 최근에 이제 투자 좀 많이 하시잖아요. 레딧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레딧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한 개인 투자자가 수익률을 인증하면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주식 옵션 거래 앱이죠. 로빈후드 계좌에 $400, 우리 돈은 이제 55만 원으로 입금하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거래 전략을 세우는 대신에 AI 챗봇을 이용한 거예요. 뭐 GPT, 그록 이런 매매 결정을
맡겼는데 이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재밌어서 이 돈으로 해변에서 맥주 마실 돈 좀 벌게 해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10일 만에 투자금 $400가 800달러로 불어났다. 이걸 이제 인증을 해서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요? 우리 그럼 이게 똑같이 따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키워드 레딧, 로빈후드, 그록 다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인 거고요.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포모 그리고 현타가 오는 어떤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예. 나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간 글이니까 긁는 거죠. 긁는 거죠. 긁힌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고 저도 AI를 리서치 도구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어서 흥미롭게 내용을 받고 공감이 갔긴 했습니다. 실제 저도 ETF 포트폴리오를 짤 때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줘서 포트 한번 짜서 제안을 해줘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잘 짜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분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짜서 AI가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걸 누가 책임질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과가 났으니까 올린 건데 실패를 하거나 손실을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금액을 크지 않게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일단 장이 좋았습니다. 이제 미국 장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장이 좋았기 때문에 찍은 종목들, 특히 아마 AI는 많이 언급된 종목을 골랐을 거예요. 네. 많이 언급되는 트렌디한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라서 이게 뭐 약간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고 흥미를 가질 뿐이지 AI한테 물어봐서 투자할 수 있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해야지 이걸 마치 이제 점쟁이한테 주식 찍어줘 해가지고 주식 종목 받아서 투자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점쟁이는 신통력이 있는 거고 AI는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내가 투자자가 주체가 되지 않고 물어봐서 투자를 한다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AI 기업에 투자하시고 AI를 도구로 활용하시고 상담은 PB 팀장님과. 그럼 좋죠. 포모에 지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볼 텐데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잠깐 나눈 그 한마디 대화에서 요즘 시장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건넸더니 팀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한마디로 뜨겁습니다 이러셨거든요. 네. 그럼 미국, 한국 뭐 전반적으로 이제 뜨거운 시장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배분도 그렇고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9월 17일 금리 인하까지, 그러니까 그 매크로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람. 예, 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좀 맘 편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올 것 같아서 조정이 오면 들어가야 되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대기 자금. 왜냐하면 이제 3, 4월에 또 급락이 한번 있었으니까. 근데 조정은 안 올 수도 있고 막상 그래도 조정이 오면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와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참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국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미장은 일단 참여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미장에 우상한 부분이 있었고 AR에는 메가 트렌드가 미국이 주도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인해서 미장은 일단 참여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주도주, 대형 빅테크 위주의 포트를 한 30% 정도 가져가고 핫한 종목들, 좀 변동이 큰 종목들은 30% 정도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고 나머지 30%를 방어주나 혹은 이제 ETF나 대체적인 부분 그리고 아니면 현금성 자산을 30% 정도 갖고 있으면 시장의 상승을 즐길 수도 있고 하락 상황에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까지 이렇게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